찬란한 멸종. 4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이 고백하는 자신의 멸종.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은 이유. 지금은 빙하 시대. 우리는 그 유명한 네안데르탈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다. 지구상의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를 제외하곤 아무도 없다. 눈발이 날리는 넓은 공터에 오륵스대가 먹이를 찾아 앞발로 눈밭을 헤치고 있다. 우리 가족은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강기슬에 오록스를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사냥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무리는 숫자도 몇 되지 않는 데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너무 추워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다. 그때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한 무리의 크로마뇽인이 나타났다. 크로마뇽인은 지금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프랑스 남서부 크로마뇽 지역의 호모 사피엔스를 말한다. 그들은 팔과 다리까지 가린 털옷을 입었다. 작은 창을 휘두르고 티격태격하며 소란스럽게 걷는 사내아이 둘 뒤로 창을 든 사냥꾼 남편과 말린 고기를 든 가죽 가방을 맨 아내와 딸, 모두 5식구다. 가장 앞에 있던 사내아이가 갑자기 겁에 질린 듯한 소리를 치며 우리 무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엄마에게 매달려 눈물을 쏟는다. 크로마뇽인 꼬마는 짙은 속눈썹에 우락부락한 몸매, 그리고 털이 무성한 우리의 얼굴을 보고 겁이 났겠지만 정작 두려운 건 우리였다. 크로마뇽인에게 당했다는 소문이 우리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심심치 않게 들렸던 것이다. 크로마뇽인 사내는 우리를 향해 창을 흔든 후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는 자기 가족을 데리고 가던 길을 갔다. 왜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점점 사라지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네안데르탈인의 발견과 진화. 현대인은 우리를 1856년에야 처음 발견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 근처에 있는 네안더 계곡에서 우리 동료의 뼈가 발견된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 우리의 뼈를 보고 구루병에 걸린 현대인으로 착각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엔 현대인과 다른 그 어떤 인류가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보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된 게 1859년 일이다. 우리의 유골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해부학자 헤르만 샤프하우젠이 1857년 이 뼈가 이전에 알려지지 않는 인간 유형을 나타낸다 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대인들이 인류 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 때문에 고인류학의 문이 열렸고 인류의 조상과 역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45만 년 전에 등장했다. 호모 사피엔스보다 15만 년이나 먼저 등장한 셈이다. 우리가 먼저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인들은 큰 오해를 하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나왔다고 믿는 것이다. 마치 원숭이에서 침팬지가 진화하고 침팬지에서 인류가 진화했다고 믿는 것과 같다. 천만의 말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는 단지 조상만 같을 뿐이다. 조상이 같다고 하면 또 오해를 한다. A라는 조상에서 B와 C가 나오는 동시에 A가 사라졌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진화는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리를 예를 들어보겠다. 하이델베르크인 호모 하이델베르겐신스라는 고인류가 있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지만 이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 이 하이델베르크인은 약 100만 년 전에 등장했다.
하이델베르크인의 남자의 키는 평균 180cm, 체중은 100kg까지 나갔으며 내용적은 1100에서 1400ml였다. 현대인과 비슷한 것이다. 이 하이델베르크인이 언젠가 유럽으로 진출했고 45만 년 전쯤 여기서 우리 네안데르탈인이 분기되어 나온 것이다. 여전히 하이델베르크인은 존재했으며 30만 년 전쯤 다시 호모사피엔스가 분기되어 나왔다. 그러니까 이때 하이델베르크인,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가 모두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아시아에서는 5만 년 전까지도 하이델베르크인이 존재했고 말이다. 호리호리한 인류와 호리호리하지 않은 인류.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흔히 호리호리한 인류로 불린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호모라는 성명이 붙은 모든 인류가 그렇다. 그럼 호리호리하지 않은 인류도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 파란트로푸스라는 속명을 가진 인류이다. 우리가 등장하기 직전에 살았던 인류로 우리와는 진화적 관계가 전혀 없다. 현대인보다 고릴라에 훨씬 가깝게 생긴 인류이다. 파란트로푸스의 남자의 키는 137cm, 몸무게는 40kg 정도였다. 얼굴은 평평했고 어금니는 현대인의 2배 이상으로 컸다. 주로 구근을 먹는 초식성으로 구근을 먹어 체온을 유지하려면 온종일 뭔가를 먹어야 했다. 뇌는 500g 정도로 침팬지의 400g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파란트로푸스는 악어, 표범, 검치호랑이와 하이에나의 먹잇감이었다. 즉, 먹이 피라미드에서 최상위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비해 호리호리한 인류는 키가 크고 뇌의 용적도 크다. 우리 네안데르탈인의 남자는 대략 167cm, 여자는 155cm이다. 우리와 함께 살았던 크로마뇽인은 호모사피엔스지만 현대인보단 작고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정도였다. 파란트로푸스 속과 호모 속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뇌의 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는 1350ml 정도이고 우리 네안데르탈인의 뇌 용적은 놀라지 마시라.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큰 1600ml에 달한다. 다만 뇌가 크다고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똑똑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으면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 현대인의 경우 남성의 뇌가 여성의 뇌보다 조금 더 크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더 똑똑한 건 아니니까 말이다. 왜 뇌가 더 커졌을까?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싶은 게 있다. 바로 건강이 된다. 하지만 현대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또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한다. 명예, 권력, 돈이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하나만 가져도 행운이라 한다. 가끔가다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를 가지려는 사람이 있는데 행운은 반복되어 한 사람에게만 올 리가 없고 결국 감옥에 가곤 한다. 그리고 이는 고인류도 마찬가지였다. 커다란 뇌를 가지려면 뭔가 다른 거 하나를 포기해야 했다. 무엇을 포기해야 했을까? 에너지 효율을 따져봐야 한다. 뇌는 1kg당 11.2W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체중 1kg당 1.25W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뇌는 아주 비효율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마냥 뇌를 키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뇌를 키우려면 어딘가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 근육을 줄이면 어떨까? 근육을 줄이게 되면 생존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게다가 근육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적게 쓴다. 1kg당 0.5W에 불과하다. 현대인들에게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는 피부도
0.4마트에 불과하다. 아주 효율적인 기간이다. 근육과 피부에서는 줄일 에너지가 없고 내보다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 가장 과하게 사용하는 심장과 신장은 각각 32.4마트와 23.4마트를 사용한다. 다만 크기를 줄이면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겠지만 진화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란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의외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을 찾게 된다. 바로 내장이 된다. 내장은 1kg당 12.2W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내장은 먹이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인데 이 기관을 작동시키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기관. 이로써 고인류는 내장의 필요를 줄여야 했다. 조금을 먹든지 식성을 바꿔야 하는 것. 그런데 조금 먹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성되는 에너지의 총량이 줄어드는 셈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졌다. 식성을 바꾸는 것. 풀만 먹는 소는 위장이 4개나 되고 되새김질하며 창자가 엄청나게 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식물의 소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고기는 식물보다 훨씬 소화가 잘 된다. 소화기관의 길이를 훨씬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호리호리한 인류는 내장을 줄이는 대신 뇌를 키워갔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물론 나는 뇌를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해야겠으니 내장을 줄여야지 라는 생각해서 진화가 일어난 건 아니다. 단지 그런 방향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개체가 자연에 의해 선택된 것이니까 말이다. 힘보다 머리를 써서 사냥하다. 우리는 크로마뇽 힘보다 조금 작지만 몸은 더 다부지다. 힘도 더 세다. 작은데 어떻게 더 힘이 세냐고 할 수 있겠지만 침팬지가 사람보다 작지만 인간보다 1.35배나 힘이 더 센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침팬지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더 강한 힘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에 4,000kcal의 에너지가 필요했다. 우리는 더 많이 먹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 사냥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우리라고 고기만 먹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다가 고기가 부족하면 풀과 물고기를 먹는 곰에 가까운 육식 기반의 잡식이다. 우리는 사냥에 집중한다. 우리는 사자나 하이에나보다 상위 포식자이며 거칠고 유능한 사냥꾼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사슴, 곰, 들소, 매머들을 사냥한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사냥이 쉬운가? 우리는 사냥감들보다 느리고 발톱과 이빨도 보잘것이 없다. 하지만 다행히 우린 현대인들보다 더 큰 뇌를 가졌다. 우리는 돌과 벼, 나무 등을 이용해서 창이나 손도끼 등 다양한 종류의 도구를 만들었다. 힘보다 머리를 써서 사냥을 하는 것. 커다란 코뿔소나 매머드도 사냥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지형지물을 잘 활용하여 끈기 있게 사냥을 했다. 얌전한 코뿔소나 매머드를 창으로 자극하고 화가 난 동물들이 우리를 쫓아오게 한다. 우리는 절벽을 향해 달려가면서 절벽 바로 앞에서 우리가 옆으로 피할 때 사냥감들은 미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의 식사거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뛰어난 사냥꾼이다. 현생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2배 이상 거대한 코끼리도 사냥했다. 허나 항상 식량은 부족하다. 사냥에 매일 성공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 번 성공하면 모든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 남으면 썩어버리는데 목숨 걸고 사냥한 식량을 그렇게 낭비할 수는 없다. 최대한 많이 먹는 것, 폭식을 하는 것이다.
또 얼마 동안 기아에 허덕일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있을 때 잔뜩 먹어서 몸에 지방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 평소에 적게 먹어도 생존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 방법이 생겨났다. 우리 몸에 SLC16A11 이란 유전자가 생겨난 것이다. 이 유전자는 빠르게 지방을 몸에 저장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 유전자, 아직도 현대인 몸속에 남아 현대인에게 비만과 당뇨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린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현대인의 세포에 남아있는 것일까? 비만과 탈모라는 슬픈 유산. 우리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서로 낯설지 않았다. 지금부터 10만 년 전부터 때로는 침략의 결과로, 때로는 우의 표시로 짝을 짓곤 했다. 5만 년 전에는 우리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 교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때부터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엔 유전자가 교환되었던 것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유전자가 우리 네안데르탈인에게 왔는진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우리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현대인에게서 찾아내고 있다.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인을 제외하면 전 세계 인류에게서 우린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들어있다. 전체 유전자의 1에서 4% 정도이다. 대표적인 게 바로 위에서 설명한 SLC16A11 유전자가 된다. 당뇨와 비만, 남성형 탈모 유전자를 그대들에게 넘겨준 것이다. 아프리카 남부의 보츠와나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에 걸쳐 있는 칼라리 사막에는 코이오족과 산족이 산다. 이 둘을 합쳐 코이 산족이라고 하는데 코이 산족 사람들 중에는 대머리가 없다. 이는즉 탈모 유전자 자체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왔다는 증거이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넘겨준 유전자가 모두 나쁜 것이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전반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언어도 문화도 있었다. 많은 현대 과학자는 네안데르탈인에게 언어가 없다고 단정했다. 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이다. 인간이 언어를 구사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해부학적인 조건이 있는데 목의 인두와 후두 사이 거리가 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전에 이미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우리 네안데르탈인에겐 설골이라는 게 있었다. 설골은 혀의 근육과 후두를 연결해주는 부분으로 즉 우리 네안데르탈인도 해부학적으로 언어 사용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정할 게 있기는 하다. 인두와 후두 사이의 거리가 짧다는 것. 그래서 우린 다양한 발음을 하지 못한다. 분명히 언어가 있었다는 증거는 또 하나가 있다. 언어와 관련이 있는 FOXP2 유전자가 네안데르탈인에게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소리는 어떻게 들었을까? 우리의 선조격인 하이델베르크인의 바깥귀와 가운데귀 구조는 호모사피엔스와 닮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귀도 비슷하다는 걸 쉽게 짐작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인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언어의 기본 기능은 소통이 된다. 우리 네안데르탈인의 삶에도 언어가 필요했다. 소통을 통해 집단은 견고해지면서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고 사냥법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사람과 정보와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침팬지는 털을 골라준다. 덜 고르긴 1대1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언어는 동시에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인간의 유인원보다 더 큰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언어는 문화로도 이어진다. 150만 년 전 호모 에레투스 시절부터 사용하던 불은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모닥불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시켰기 때문이다. 예전엔 추워서 살 수 없던 곳에서도 살게 되었고, 해가 진 다음 모닥불 주변에 모여 앉아 지혜를 전수하고 결속력을 다졌다. 그 결과 치장을 하고 동굴 벽화를 그렸으며 장례 문화도 만들었다. 우리는 동료가 죽으면 주변에 꽃을 꺾어 시신 위에 얹고 그가 사용하던 석기도 함께 묻어준다. 우리는 서로의 중요성을 알며 고독을 느끼는 존재이고 사후세계를 믿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큰 뇌를 가지고 언어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왜 멸종하게 된 것일까? 우리와 함께 마지막 빙하기를 지낸 호모사피엔스는 또 어떻게 살아남았던 것일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기대 수명 30세 비극.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항상 작은 사회만 구성했다. 현대인에게 남아있는 자폐 유전자 역시 우리 네안데르탈인이 남겨준 것이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사회성도 상당히 떨어졌다. 동족 간의 결속이 약해서 서로 협력도 잘하지 못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큰 사회를 구성할 만큼 인구가 많아진 적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40만 년 이상 존재하면서 단 한 번도 총 인구가 10만 명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다. 기본적으로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구석기 시대의 사람의 수명을 평균 수명으로 따지는 것은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다. 당시엔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인데 구석기 인도 유아기가 지나면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때 크로마뇽인이 60세에서 70세인데 이에 비해 우리 네안데르탈인은 30세에서 35세에 불과했다. 수명이 짧은 우리는 하루빨리 자라나 일찍 죽은 연장자의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춘기도 빨랐다. 일찍부터 번식이 가능할 정도로 빨리 성장한다는 말이다. 성장이 빨라지면 당연히 노화의 시기도 당겨지는 법. 우리 네안데르탈인이 짧은 생애를 평생 바쁘게 살아야 했던 것이다. 특히 유년기가 짧아진다는 것은 우리 네안데르탈인에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년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다. 부모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복잡한 사회규칙을 배우고 생존 전략을 깨닫고 창의력을 키우는 시기다. 창의력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별난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새롭게 조합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 창의력이 생기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유년기는 너무나도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크로마뇽인과 달리 우리는 바늘을 발명하지 못했다. 평상시엔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빙하기가 찾아오자 이는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크로마뇽인은 좋든 나쁘든 팔과 다리까지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 입었다. 우리는 기껏해야 동물 가죽을 걸쳐 입는 게 전부였다. 주의에 약했고 먹이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렇게 식량이 줄자 급격히 인구가 줄어갔다. 인구가 줄어들자 짝짓기가 점차 힘들어졌다. 예전엔 산 한두 개만 넘으면 짝을 찾을 수 있었으나 어느 순간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다른 네안데르탈인을 겨우 만날 수가 있었다. 짝을 짓지 못하니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이다. 지금은 4만 년 전 빙하 시대. 우리는 그 유명한 네안데르탈인이다.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 동안 5천 명으로 줄더니 결국 15명, 10명까지 줄었고 이제는 우리 5식구만 남았다. 지구상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1만 년 전 구석기인이 고백하는 자신의 멸종, 떠돌아 다닐 수 없게 된 세상. 내 이름은 아란이다. 무슨 뜻인진 모른다. 아마 우리 부모님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이다. 어디 사는지도 참 어려운 질문이다. 그냥 유럽 광활한 하늘 아래 산다고 답하겠다. 우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넓게 펼쳐진 평을 누비며 산다. 그렇다고 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이끄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그 무리를 쫓으며 산다. 우리는 사냥꾼이자 채집꾼이다. 거대한 초식동물 무리를 쫓는다. 전력 질주하며 추격하는 게 아니다. 동물은 풀을 먹으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느리다. 우리도 그들의 속도에 맞춰 이동한다. 그들이 머물 때 우리도 멈춰서선 산과 들에 널린 제철 과일을 따먹는다. 우리는 노마드다. 굳이 과학적으로 분류하자면 호모 사피엔스다. 당신들이나 우리나 생물학적으로는 똑같다. 심지어 우리의 뇌가 당신들보다 살짝 크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 너무 스스로를 낮춰보거나 실망하지는 말길 바란다. 우리는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혈연으로 결속된 무리이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기거하는 동굴, 돌과 뼈로 만든 도구에 새겨져 있다. 나는 30번이 넘는 겨울을 지나면서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지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식,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대지를 변화시키는 장면을 목격했다. 우리는 가끔씩 마주치는 떠돌이들을 반긴다. 그렇다고 아무나 받아들이진 않는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아픈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신할 것처럼 생긴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건강하고 명량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존경심을 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며칠 우리와 함께 지낸 후 가던 길을 계속 가기도 하고 우리 무리 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옆에 둘러앉아 떠돌이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는 일은 재밌고 유익하다. 산 너머 새끼를 뵌 들소무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쫓던 무리를 놔두고 산을 넘는다. 홍기를 맞은 총각과 처녀의 짝을 찾고 있는 무리들이 강 건너에서 북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표를 파견하기도 한다. 최근 떠돌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이야기다.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동물 무리를 쫓지 않고 길들여서 함께 산다고 한다. 들소처럼 이동하지 않고 나무처럼 한자리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라니. 우리 집단의 우두머리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그들을 염탐하라고 나를 보냈다. 나는 그들에게 붙잡혔고 강제 노동을 하다가 탈출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냥꾼과 채집꾼 무리를 만났다. 이젠 내가 그들과 같이 모닥불에 둘러앉아 내가 본 이야기를 전할 차례이다. 네 이야긴 신석기 시대의 물결, 농사 혁명에 관한 이야기다.
신석기인을 발견하다. 추파는 한때 우리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사냥의 귀재였으며 도구를 만드는 데 천재였다. 무엇보다 우리가 잡은 짐승을 골고루 나누는 데 능숙했다. 추파가 배분한 고기의 양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세월은 이길 수 없는 법, 추파는 늙고 약해졌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데리고 이동할 수 없게 됐고 이번 수경지에서 그와 작별하기로 했다. 우리는 며칠간 그의 주변에 모였어 그가 전하는 삶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는 며칠간의 식량을 그의 옆에 두고 그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떠돌이가 나타났다. 마침 잘 되었다. 주파의 마지막 며칠을 같이 보낼 사람이 생겼으니 말이다. 우리는 그를 시키고 먹였다. 그런데 그는 저 앞에 보이는 높은 산 너머 강하고 공격적인 여러 무리가 마을을 이루며 산다고 했다. 그러니 산 너머로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이다. 아란, 자네가 다녀오게. 추파가 전하는 마지막 제를 듣고 싶었지만 모두 내게 다녀오라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아들 두란과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사는 무리를 정탐하러 오기로 했다. 아침 안개가 계곡에 거칠 무렵 두란과 함께 산 정상으로 향했다. 계곡 아래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로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다. 그런데 강 옆으로 이상한 초록색 사각형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나그네가 말한 대로 들판이었다. 나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낯선 무리가 들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아직 먹을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들판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당장 뭔가를 캐거나 따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한가하게 들판에서 뭔가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식물을 심고 돌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몸짓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한참이 지난 후 그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을 멀찍이서 따라갔다. 그들은 나무와 풀로 지은 어떤 구조 안으로 들어갔다. 두라는 그 구조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곳이라고 쉽게 짐작했다. 그런데 숙소는 임시적인 장치가 아니었다. 쉽게 분해해서 지고 다닐 수 없고 한자리에 박혀 있었다. 그들은 이 들판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또한 숙소는 한 채가 아니었다. 크고 작은 여러 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이 떠돌이가 말한 마을이 아닌가. 마을이 사는 사람은 정말 많아 보였다.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먹을 것과 쉴 곳을 찾기엔 지나치게 많은 수로 보였다. 게다가 사냥에 나서기에는 노인이 너무나도 많았다. 애들도 많았으며 여자들은 거의 임신 중으로 보였다. 저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닐까? 마을 사람들은 이동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동할 수 없어서 한 곳에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짐승들도 마을에 있었다. 한가로이 풀을 먹고 있는 염소를 늑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쳤다. 심지어 어떤 이는 염소들에게 풀을 던져주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짐승 역시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런 짐승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평생 힘들이지 않아도 먹고 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저 뒤쪽에선 사람이 염소의 목을 따고 있었다. 나는 낯선 무리가 더욱 궁금해졌다. 하지만 숨을 죽이고 있었다.
주파는 사냥의 기본은 소리를 내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는 것이라고 항상 강조하곤 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전부인데 도라는 아직 성격이 급해서 주로 노인들과 함께 채집하는 일을 했었다. 그리고 역시 도라는 끝내 참지 못하고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 일행의 낌새를 눈치챈 마을의 늑대 무리가 힘껏 울어대기 시작했고 늑대는 마치 마을의 파수꾼 노릇을 하는 것 같았다. 사람과 함께 살다 순순히 잡아먹히는 염소도 놀랐지만 염소와 사람을 지키는 늑대 무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늑대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협인 늑대 무리가 저들에겐 이리도 친절하단 말인가? 늑대는 염소를 공격하기는커녕 돌보다가 가끔 사람의 똥을 주워 먹는 게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사로잡았다. 우리는 떠들이를 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로잡아 노예로 삼진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 일을 시켰다. 일이 서투르면 욕을 하고 손찌검을 했다. 그들의 농사라는 게 특별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고된 일이기엔 틀림이 없었다. 아무도 버려지지 않는 현안한 삶. 달의 모양이 한 바퀴 변하자 늑대가 우리를 익숙하게 대했다. 우리는 깊은 밤을 틈타 산을 넘어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리의 무리로 돌아왔을 때 모든 이가 추파 주위에서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떠돌이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추파는 마지막 숨을 참고 있었다. 나와 겨우 눈을 마주친 추파가 힘겹게 얘기했다. 아란, 얘기해보게. 나는 내가 본 것들을 얘기했다. 큰 말, 먹을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람과 함께 사는 염소와 늑대, 그리고 아이와 노인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사실. 사냥을 담당하던 내가 볼 때 마을 사람들의 삶은 괜찮아 보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위험한 사냥을 하지 않았다. 사냥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아무리 작은 초식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사냥은 어려운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사냥하기에 적당한 생명체가 아니다. 우리는 덩치가 작지 않은가. 우리를 보고 겁에 질린 짐승은 많지가 않다. 오히려 우리가 짐승을 보고 공포심을 느낀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엄청나게 느려 터졌다. 그 어떤 짐승도 우리보다 느리지 않다. 들소나 코뿔소도 우리보다 빠르지 않은가. 게다가 우리의 손톱과 이빨은 짐승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만 우린 창을 만들어 멀리서 공격할 수 있고 또 언어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능력이 있어서 겨우 사냥할 수 있을 뿐이다. 사냥은 위험하다. 사냥을 하다가 죽은 동료가 이 얼마나 많았나. 또 함께 사냥을 하다 큰 부상이라도 입으면 결국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부상당한 동료를 언제까지나 보살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린 그들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냥하지 않고 짐승과 함께 살다 필요할 때 잡아먹는 마을 사람들의 방식은 정말 훌륭하고 평화롭지 않은가. 게다가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병자와 함께 살아간다. 거동조차 힘든 노인과 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마을 사람들은 보살핀다.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 아무 때나 아이를 낳아도 된다. 노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소쿠리 같은 도구를 만든 일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지혜를 전수한다. 집단의 크기가 크니 맡은 일도 각기 다르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아주 뛰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다. 그러니 마을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추파와 그를 둘러싼 이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한자리에서 마을을 만듭시다. 누군가만 행복한 불공평한 삶. 우리는 그들처럼 살면 안 돼요. 내 아들 두란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잠자코 있으라는 내 눈빛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추파가 숨을 거두기 전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 쌓인 듯이 기승전결 따위는 무시하고 이야기를 쏟아냈다. 온종일 일만 해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조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달리 채집을 했던 어린 두라는 다른 면을 본 것 같았다. 두라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농사라고 불렀다. 농사는 우리를 불행하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내 이야기와 두란의 얘기가 너무 다르다고 투정을 부렸다. 그러고 보니 나와 내 아들은 같은 곳에서 다른 곳을 봤다. 아니, 다른 곳에 주목했다. 나는 그들의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보았고 도라는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 구석기인은 후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 뛰어난 추론 능력이 있었다. 어린 도라는 우리의 삶이 훨씬 행복하다고 느꼈다. 우리는 계절에 따라 적을 때는 20명, 많을 때는 50명 정도가 모여 살았다. 서로 배려하면서 수렵과 채집을 하고 함께 이동하기에 적당한 규모. 또 우린 하루에 2~3시간만 일했다. 우리가 짧게 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많이 일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은가. 우리가 잡은 고기와 채집한 열매는 저장할 수가 없고 저장할 필요도 없었다. 살아있는 짐승과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만큼 신선한 먹이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저장을 하지 않을 때 생기는 장점이 또 하나 있었다. 우리는 매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짐승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우리는 전력을 쏟아부어야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협력이 된다. 사냥에 필요한 무리가 다 나서야 한다. 남자와 여자 역할은 나뉘지도 않는다. 그리고 사냥을 한 다음 공정하게 분배한다. 내가 마지막에 노루의 심장을 찔렀으니 노루의 내장과 뒷다리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사냥을 잘하든 서툴든 열심히든 농땡이를 치든 추파와 같은 우두머리가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때문이다. 저장할 게 없으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같이 배불렀고 다 같이 배고팠으며 도구와 무기를 공유하고 옷도 같이 나눠 입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딱히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도 없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사냥과 채집에 능한 사람이 우리 무리를 이끌긴 하지만 그 권한은 자기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우두머리였다고 하더라도 늙으면 벌어지는 게 당연했다. 사냥을 하다 죽든 아파서 죽든 지혜가 있든 죽으면 다 똑같이 파묻는다. 그런데 두란이 보기에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삶은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온종일 일만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다쳐 죽은 사람은 있어도 힘들게 일하다 아파 죽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일에만 시달리다 아파 죽는 사람이 있었다. 또 한 곳에 머물다 보니 풍토병에 걸려 죽는 일도 많은 것 같았다. 도란이 가장 큰 불만은
먹을 것을 쌓아놓은 곳의 크기가 집집마다 다르다는 점이었다. 어떤 집의 곳간은 크고 어떤 집은 작았다. 곳간이 큰 사람은 작은 집 사람을 부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동등한 동료가 아닌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당하는 사람 같았다. 구석기의 삶과 헤어질 결심. 슈파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두라니 말이 옳네 아란. 그들처럼 살지 마시게. 내가 죽거들랑 다시 떠나시게들. 그러고는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땅을 얇게 파서 추파의 시신을 내려놓았다. 두란과 또래 아이들은 꽃을 따다가 추파의 가슴 위에 놓았고 우리는 그의 시신을 흙과 돌로 묻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우리는 길을 떠나야 한다. 추파는 왜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했을까? 추파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내일에 대한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두란 역시 마을 사람들과 같은 삶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 사람들이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있을 때 나는 추파의 무덤을 지켰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다. 도대체 마을 사람들은 이 좋은 수렵 채집 생활을 왜 포기한 것일까? 왜 짧은 노동과 평등한 사회를 포기하고 힘든 농사의 길에 들어선 것일까? 그들이라고 고된 노동과 빈부의 차이, 그리고 계급 사회를 좋아할 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가 비록 떠돌지만 정처없이 다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잡아야 할 짐승과 따먹어야 할 열매를 쫓아다니는데 짐승들은 계절에 따라 일정한 곳으로 이동하며 열매도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열린다. 우리의 삶도 한 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같은 곳을 지나면서 캠프를 차렸고 캠프 옆에 조상의 묘가 늘 있었다. 내가 묘 옆에 앉아 있을 때마다 추파가 찾아와서 조상들의 이야기를 했다. 추파가 경험한 것도 있고 들은 이야기도 있었다. 조상들이 사냥한 동물들은 우리가 사냥한 동물들과 사뭇 달랐다. 그들은 커다란 동물을 사냥했다. 메머드나 엘라스 모테리움 같은 커다란 동물을 사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정말 신이 나곤 했었다. 그런데 왜 우리 앞에는 그런 거대한 짐승이 없을까? 추파의 말에 따르면 세상이 점차 따뜻해졌다고 한다. 조상들이 전한 추운 시절의 삶은 정말 혹독하다고 할 수 있었다. 당시 어떤 종족의 사람들은 옷을 제대로 지어 입지 못하여 아예 사라졌다고 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같은 짐승을 놓고 다퉈야 하는 경쟁자가 사라졌으니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상이 따뜻해지면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 우리와 짝을 지을 수 있는 다른 무리였다. 사람들이 늘다 보니 같이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일이 생겼다. 이건 그래도 서로 잘 피해가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 조상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생겼다. 조상들이 찾아다니던 길목에 원래 있던 동물과 열매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세상이 더워지니까 그 전에 살았던 짐승과 열매들이 달라진 것. 이런 일이 지속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조상들의 방식으로 짐승을 쫓고 열매를 따먹는다. 그런데 조상들이 알려준 곳에 더 이상 짐승과 열매가 없다. 어떤 짐승을 잡아야 할지, 어떤 열매를 따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곧 위기에 처할 것이다. 예전처럼 50명이 뭉칠 교회는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20명 아니면 10명 이하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렇게 적어진 인원으로 우리가 사냥할 수 있는 짐승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을 사람들이 긴 노동 시간과 불평등이 좋아서 농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그들은 환경의 변화에 창의적으로 적응한 사람들이 아닌가. 나는 마을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동료들과 헤어질 때이다. 나는 아내와 함께 나만의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 길을 떠나기 제일 좋은 시간은 해가 뜨기 직전이다. 이때가 가장 서늘하기 때문이다. 서서히 체온을 높이면서 걸어가야 지치지 않는다. 아내를 비롯해서 5명이 나와 함께 남기로 했다. 이제 먼 길을 가기엔 너무 늙은 사람들과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였다. 조상의 지혜와 미래의 노동력이 갖추어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두란이 나를 굳게 안았다. 한 해 뒤에 다시 만나요. 보름달이 뜰 무렵 우리 같이 올랐던 산 정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산 너머에 말을 짓진 마세요. 우리는 돌에 새긴 달력을 서로 확인했다. 우리에게도 돌에 새긴 달력이 있었다. 돌에 새긴 달의 모습은 채 3달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돌 달력을 기준으로 거래도 했다. 이봐, 달이 이 모양일 때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우리는 오르모피 20장을 가져올게. 자네들은 부싯돌을 한 짐 가져와 교환하자고. 참, 저 소년도 짝을 맺어야지. 우리에게도 짝을 맺어야 할 소녀가 있어. 그때 선을 보게 하자고. 다른 집단과 돌달력을 두고 시간 약속을 한 적은 있어도 우리 집단 사람과 긴 시간을 두고 만나자 약속한 건 처음이었다. 낯설었다. 과연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한 해가 지난 후 만나자고 했던 두라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 두란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의 그 누구와도 만날 수가 없었다. 아마도 어디선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 사로잡히거나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짐승 떼와 나무를 찾지 못해 굶어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몇 년 동안이나 두란과 약속한 날이 되면 산 정상으로 향했다. 계곡 아래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로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강 옆으로 펼쳐진 이상한 사각형 들판은 더욱더 넓어졌고 마을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사람들과 같이 사는 짐승의 무리 또한 훨씬 더 많아졌고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건강 상태는 수렵과 채집을 하던 우리보다 훨씬 못해 보인다. 이제 내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늙은이들과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갔다. 떠날 곳을 잃은 노마드의 삶이 이렇게 끝난 것이다. 이제 농사꾼의 세상이다.